일단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본다면 일단 어떤 형태로서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떤 곳으로 정할 것이며, 그리고 비즈니스 네임, 트레이딩 네임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사업체라는,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체 형태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금 문제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호주에서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체 형태로는 소울 트레이더, 개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컴퍼니, 법인, 회사, 그리고 파트너십, 동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가장 아마 우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울 트레이더, 컴퍼니, 파트너십일 거예요. 장단점이 모두 다 있겠지요. 하다 보면. 네, 개인 소울 트레이더의 장점은 뭐냐? 설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고. 하지만 개인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고 말씀드리자면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 비즈니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 됐든 재정적으로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울 트레이더로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보통 이제 동업으로 해서 뭐 보통 부부, 패밀리 파트너십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비즈니스 파트너들끼리 해서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될 점은 파트너십에 있어서 패밀리 파트너십, 즉 가족, 동업은 괜찮아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 관계가 아닌 친구나 어떤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운영할 때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내 파트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파트너십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라이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컴퍼니.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비즈니스 형태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법인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separate legal entity, 즉 아예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소울 트레이더의 단점 중에 하나가 unlimited liability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컴퍼니의 장점은 limited liability라는 거예요. 즉 회사의 형태로서 비즈니스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채랄지 어떤 그런 채무 상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컴퍼니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그 외에 예외적은 있겠지만.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설립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유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왜냐면 회사라는 것은 회사 어떤 문서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보통 사업체 이름, 비즈니스 네임, 트레이딩 네임 다 같은 의미지만 이제 만드시는데, 비즈니스 네임과 트레이딩 마크의 장점은 뭐냐면은, 비즈니스 네임도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트레이드마크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강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네임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권리가 안 주어집니다. 하지만 트레이드마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호주 내에서는 어떤 누구도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는 그 비즈니스 네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비즈니스를 장기간으로 계획을 하시고 또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네임을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트레이드마크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등록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간도 그렇게 뭐 많이 소비되지는 않고.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어떠한 사업체 형태가 결정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보통 거래하시는 회계사분들이 거의 다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일단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BN이라고 다 아시죠? 그런 다음에 혹시나 이제 컴퍼니로 사업을 운영하시고 싶으시면 회사도 설립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라이센스랄지 어떤 허가 같은 게 필요하면 그것도 또 알아보셔야 될 거고,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주류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럼 비즈니스 네임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나? 있는 상황에 따라서 yes or no.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호를 내 이름으로, 풀 이름으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비즈니스 이름을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 이름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ABC PT와 LTD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뭐 DEF라는 어떤 비즈니스 네임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또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 비즈니스 네임 등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뭐 많이 돈 들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등록비용이 30 얼마? 3년 아마 등록비용이 80 얼마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ABN이라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ABN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BN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해요. 혹시나 GST 같은 경우도 클레임을 못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반드시 ABN은 등록을 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컴퍼니로서 회사를 본인이 직접 등록해 오신 분 계세요? 직접 내 회사를 설립해 오신 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호주에 에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Australia Security Investment Commission이라는 에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사를 관리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에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비용이 지금 아마 435불인가 얼마가 될 거예요. 회사 등록 비용이.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에식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 회계사분들이 많이 회사를 설립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혹시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회사의
구성하는 멤버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사와 주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라는 것은 디렉터로서 회사의 에브리데이, 매일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디렉터, 이사이고,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쉐어홀더들이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입니다. 네, 디렉터가 된다는 의미는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을, 주주는 사실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이사, 디렉터들은 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회사의 디렉터로 될 수 있었을 때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이사, 디렉터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게 참 염두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호주에서는 한 명의 디렉터와 한 명의 쉐어홀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어떤 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insolvent trading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회사가 남에게 돈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크레딧, 예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고 나서 회사를 파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디렉터가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로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혹시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회사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빠졌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책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도 항상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제약이 따르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즉 비즈니스 할 때 관련성이 있는 법을 본다면, 일단 아까 말했던 어떤 등록 관련된 법, ABN이 됐든 비즈니스 네임이 됐든,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가끔 커스터머들이 컴플레인을 할 때, 사업체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페어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 문제도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등록 문제, 그다음에 계약을 항상 할 때는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unfair dismission, 그러니까 종업을 해고시킬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고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unfair dismission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상담 중에 하나가 직원 문제예요. 우리에서도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페어워크라는 데서, 페어워크라는 것은 고용 문제를 다루는 호주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데, 페어워크에서 가끔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모든 자료가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뭐 웨이지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우리가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태, 즉 풀타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을 할 것인지. 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에 따라서 조건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풀타임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fully 일주일에 적어도 한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파트타임이면 보통 이제 풀타임이 아닌 경우. 캐주얼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할 때
과연 처음부터 풀타임을 갈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로 먼저 하다가 풀이나 파타임을 바꿀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왜냐 풀타임이나 파타임으로 고용을 하시면 나중에 세를 시킬 때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요. 근데 캐주얼은 그런 어떠한 제약은 없지만 레이트가 높아요. 솔직히 캐주얼들은 시간당 레이트가 그래서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웨이지 급여랄지 근무 조건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보면 급여를 얼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간당 10불을 줍니다. 20불을 줍니다. 30불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당 급여를 얼마 주고 제가 물어본 것은 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넷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금을 제한 금액.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란 어떤 급여 문제에 대해서 시간당 레이트가 됐든 아니면 연봉이 됐든 우리가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는 그로스라는 즉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캐시로 웨이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직원들이 하고 웨이지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그로스 즉 넷으로 15불을 준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그로스로 환산을 한다면 17, 8불 꼴이에요. 그 개념을 아시고 딜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직원들하고. 직원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캐시로 15불 받아가는데 캐시로 17불 받아요. 그럼 자기는 17불 받아간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캐시로 17불 받아간다는 의미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못해도 19불, 20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슈퍼애니메이션, 애니멀 리브, 워커스 컴pen세이션 그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슈퍼애니메이션. 슈퍼애니메이션은 요즘에는 9.5% 급여에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과 웨이지 협상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직원 급여에 관한 장부를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요즘에 페어워크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페이롤, 페이슬립을 지불하냐, 지급하냐 라는 질문을 많이 쓸 거예요. 페이슬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클리가 됐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 됐든 급여가 나가면 급여가 나간 바로 하루 이틀 내에 어떤 급여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페이슬립을 꼭 준비해 놓으시는 게 현재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직장 안전 문제인데 이거는 호주 내에서 법으로 고용주는 반드시 직장 내에 장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드려야 될 보험 중에 하나가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는 꼭 드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 잊고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굉장히 시렸어요.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물론 다 직장 안전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반드시 꼭 그 보험을 들어주시라는 거. 어떤 작업장 안전 문제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 물론 의무가 있지만 일을 하는 고용인들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하지만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는 꼭 드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을 우리가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과연 어떻게 직원들을 그만둬야 되는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
직원들이 자기가 사임을 할 때는 뭐 며칠 노티스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맺었을 때 너가 그만둘 때 며칠 노티스를 주라라고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직원 고용노동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직원들은 며칠 노티스를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사임하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하면 처음부터 고용을 할 때 계약을 맺으세요. 노티스는 최소한 2주 노티스를 주라. 아니면 한 달 노티스를 주라. 근데 고용인 입장에서는 틀려요. 반드시 고용인은 employer는 노티스를 반드시 줘야 돼요. written notice. written notice라는 것은 서면으로. 물론 이런 게 뭐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꼭 다 지켜진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사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직원을 그만두게 할 때는 고용주,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노티스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과연 얼마 노티스가 필요하냐? 그거는 우리가 보면 어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호주에 보면 아마 페어워크 페어워크 엄부스맨이라는 그 기관에 보면은 각 어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레스토랑 관련된 어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노티스 피리어드가 다 다릅니다. 직원들마다 얼마나 그동안 일을 했는지 아니면 직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노티스 기간이 다 틀려요. 미니멈 보통 요구하는 게 한 2주? 매니저급 오래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티스를 주라는 거. 근데 뭐 만약에 노티스 피리어드를 지키지 않고 그만두게 하시고 싶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노티스 기간만큼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좀 알고 계시고. 리던던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자기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가는 그만두게 만들 때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상적인 노티스 피리어드를 주고 그만두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만두게 할 것인지. 디스미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고예요. 디스미스. 근데 크게 우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을 했었을 때, 사업적인 피해를 가는 일을 했었을 때, 같은 직원에 어떤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었을 때, 아니면 우리 사업체 어떤 재산에 손을 댔었을 때, 이런 경우는 노티스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디스미스를 시킬 수 있어요. 쌩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아까 말했던 unfair dismissal이라는 그런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게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시킬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만 해고를 시키는 게 나중에 분쟁의 어떤 소지를 없애서 파하려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는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만약에 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게 과연 프라이스. 내 비즈니스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 비즈니스 가치가 결정이 되면은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이제 구매자가 찾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나오면 나머지 컨트랙은 보통 솔리시터들한테 많이 맡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라이스나 어떤 조건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보통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조건으로 사업체를 팔기로 했으니까 계약서를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아마 변호사들은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매매를 하실 때 한 가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임대.
임대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를 조건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로 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 합의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판매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비즈니스를 판매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효과도 나중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따르겠지만 세금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비즈니스 판매 가격에 보면은 굿윌, 우리가 하는 권리금, 그리고 이퀴먼트, 비즈니스 자산 이 포션을 나눌 거예요. 만약 비즈니스 30만 불에 판다, 10만 불은 굿윌, 20만 불은 뭐 이퀴먼트. 세금이 다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 결정을 할 때는 미리 아마 회계사분들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판매할 때 신경을 두 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캐피털 게인스 텍스, 하나는 인컴 텍스. 인컴 텍스는 아까 이퀴먼트 문제에서 발생을 할 거고 캐피털 게인스 텍스는 굿윌, 권리금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런 문제도 미리미리 거래하시는 회사분들은 미리 아마 상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지 않고 만약에 클로징, 문을 닫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셋업을 했었을 때 했던 일을 여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N도 취소를 하셔야 될 거고 GST도 취소를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 바스도 노즐을 해야 될 거고 라스트 인컴 텍스도 노즐을 해야 될 거고 그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즈니스를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 세금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회계사 미리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클로징을 하는 게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모든 조건이 비즈니스가 잘 운영이 되고 또 비즈니스 가치가 올라가서 남한테 팔 수가 있다든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꼭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채도 발생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파산, 뱅크럽시 또는 리퀴데이션 이라고 표현하는데 뱅크럽시는 보통 우리가 개인 파산을 말할 때 뱅크럽시로 많이 표현하고요. 리퀴데이션이라는 의미는 회사를 청산을 시킬 때, 회사를 파산을 시킬 때는 리퀴데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이나 동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뱅크럽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뱅크럽시로 가기 전에, 즉 개인 파산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하실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부채가 많아서 항상 시달려요. 갚아라 여러 군데서.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인텐션을 디클레어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텐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개인 파산을 할 의향이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노티스를 주면 21일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는 채권자가 채무 독촉을 못해요. 돈을 갚아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일 동안에는. 그러면 그 21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채권자들과 합의를 맺는 거예요. 어그리먼트로 들어가요. 자, 내가 부채가 갚을 게 50만 불이야. 내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20만 불밖에 안 돼. 그럼 20만 불을 니네들 어떤 식으로 나눠 가져갈래? 모든 채권자들 다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21일이. 근데 채권자들이 난 관심 없어. 돈 다 갚아. 라고 하시면 그때 선택하는 게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이다. 절차를 밟으시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신청서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부채를 다 디스클로즈 알려줘야 돼요. 그때 알려진 부채만 탕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인 부채가 있든 크레딧 카드가 있든 은행 부채가 있든 모든 부채는 그때 같이 청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는 거.
하지만 회사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청산을 하시고 싶은 것은 약간 틀려요. 회사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디렉터, 회사의 이사는 항상 회사가 건전한,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회사가 지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랬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